죽어가는 환자의 5가지 단계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 단계 이론을 보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고 하는 5가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애도 과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실에는 애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의 애도심리상담센터 소장 윤득형입니다. 상실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남겨진 분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죽음의 진리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르쳐주는 거는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별 이후에 겪게 되는 애도의 과정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최대의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겪는 최대의 위기. 제가 지금 죽음과 애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다양한 위기들, 죽음만큼이나 힘들었던 순간들 있을 수도 있겠죠. 시카고의 한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최대의 위기가 뭐냐? 그때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조를 짜서 그룹 과제를 했던 모양입니다. 한 그룹에서 인간이 겪는 최대의 위기를 죽음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들의 과제로 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연구할 것인가? 시카고 대학 대학원 근처에 있는 그 시카고 대학병원을 학생들 4명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데 죽어가는 환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퀴블러 로스도 직접적으로 그 중환자실에 있는 암 환자 등을 직접 그런 목적으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과 협의를 하고 의사를 만나서 이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가능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처음에는 그 학생들의 과제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모임이 커지고 끝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간호사, 의료진들까지 다 모아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미나가 2년 동안 지속이 되고 250명의 환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퀴블러 로스는 그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69년에 나온 On Death and Dying입니다.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죽어가는 환자의 5가지 단계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 단계 이론을 보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고 하는 5가지 단계입니다. 먼저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고서 그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정하게 되죠.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저 의사가 돌팔이일 거야. 무슨 어느 대학병원 거기 잘 못하나 보다. 그래서 또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고 그래도 똑같은 진단을 내린다면 한 번 더 어딜 또 병원을 가봐야죠. 그렇게 해서 그 한 3군데 이상에서 똑같은 진단을 내릴 때 내가 그렇구나 하면서 처음에 부정했다가 그러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 그때부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한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신에게도 화가 나고 의료진들에도 화가 나고
그리고 막 가족들에게도 화가 나고 심지어는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막 화가 나요. 큐블러로스가 쓴 그 책에 보면은 그 화가 나는 대상이 막 이웃 사람에게도 화가 납니다. 암 진단 받은 사람이 자기 집 2층에서 보는 거예요. 중산층에 살던 이 남성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에 그 홈리스, 다리를 절며 지나가는 홈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하기를 왜 나야 하필이면 저 사람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그런 화가 나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나면 타협점을 찾게 되죠. 신에게 타협을 하는 거죠. 저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면 기간 연장 타협을 하죠. 이번 가을에 저희 딸이 결혼하는데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셔. 이제 뭐 그런 타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게 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우울감을 지나서 어느 순간에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 그 단계를 얘기한 것이 그 큐블러-로스의 그 책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큐블러-로스는 그게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거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나눠온 거지, 뭐 순서라든가 그걸 겪는 모든 과정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간이 겪는 위기를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그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그거는 상실이라고 하는 접근으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죽음도 하나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일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셸과 앤더슨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제 1983년에 나온 그 책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상실에 대한 분류를 해놓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상실, 그러니까 물질을 잃는 거죠. 여러분들 물질 잃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막 몇 억씩 여러분들 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비싸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그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그거는 큰 상실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 상실. 여러분들 관계 상실해 본 적 있으신가요? 뭐 요즘 그 학생들을 보면은 막 그 왕따 문제로 뭐 한 번씩은 다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부 학생들을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제가 상실 경험을 적어오라 그랬어요. 한 수업에서. 그랬더니 한 20여 명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왕따 얘기를 쓰더라고요. 관계적 상실이죠. 그 얘기를 쓰면서 마치 정말 어저께 겪었던 일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를 상실하죠? 성인들은 아마 결혼 관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등으로 해서 결혼 관계를 상실하면은 그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이 겪는 그 상실감은 실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내적 상실. 정신내적이라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얘기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어떤 꿈을 상실하는 거, 그런 것도 정신내적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감, 자아 존중감, 이런 것이 무너져 내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그것도 큰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 상실, 신체 일부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역할 상실, 은퇴 등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역할을 상실하는 거죠. 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그 역할 상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상실. 이게 이제 역할 상실하고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몸담아왔던 어떤 공동체, 직업, 회사에서 내 할 역할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 공동체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 공동체 상실도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상실의 종류, 이제 죽음도 있고 그리고 6가지의 상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애도 과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실에는 애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애도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상실을 겪게 되면 크게 이제 반응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반응이 있고 복잡한 반응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반응에는 감정, 인지, 신체, 행동적 반응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감정이잖아요. 슬픔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 또 인지적으로라는 거는 내가 일부러 그 일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있죠. 어떤 일에 막 몰두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 물러난다든가 그런 인지적인 반응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아프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적으로 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반응 외에 좀 복잡한 반응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병리적이라고까지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패솔로지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치료도 필요하다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반응은 만성, 지연, 가장, 과장이라고 4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만성됐다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기간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상실을 경험했어요. 누군가의 죽음, 가족 죽음을 경험했는데,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 힘들고 내가 내 삶도 막 이게 어떻게 사는 건지 아닌지 막 모를 정도로 그 힘든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아직도 그가 그리워. 너무 나는 힘들어. 그거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계속 보내는 걸 이제 만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연됐다라는 거는 그 슬픔 표현이 아직 제대로 어느 만큼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어떤 다른 상실과 만났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더 크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게 지연 반응이고요. 그리고 가장됐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마스크 썼다 그러거든요. 마스크 그리프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뭐로 마스크를 썼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장된 걸 수도 있습니다. 신체나 행동으로 위장이 된 건데 아주 신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내가 상실 경험 때문에 이런 신체적 반응이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못 하죠. 그런데 실제로 신체적으로 그런 반응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신체적 반응을 겪었던 분을 만나기도 했고요. 이분이 애도 과정을 저와 같이 겪어나가면서 그 신체적인 증상까지도 없어졌던 그런 경험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떨 때 그러냐면요. 내 감정이 표현이 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 억눌려진 감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 몸에 이상이 온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상실이 하나의 큰 스트레스가 돼서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청소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아이들에게도 애도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감정들이 제대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이제 왕성한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것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뭐 과격한 행동이라든가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으로 불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면 이제 교육학 쪽이라든가 상담 쪽에서 논문이 여러 개 나온 거를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비행 청소년이 나타나는 뭐 이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뭐 보니까 비행 청소년이 나타나는 거는 그 가정 환경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가정 환경 때문이다, 뭐 편보 막 이런 말 써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부모 밑에서 살고 있다 한다면 아이들은
그 관계적 상실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혼이라는 관계적 상실을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엄마나 아빠가 죽어서 그렇게 해서 홀로 이거 지내는 걸 텐데, 아니면 조부모 밑에서 자란다? 그거는 두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혼해서 아이를 방치하고 그러니까 조부모에게 맡겼거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뭔가 뭐 가정 환경이 뭐 어쩌고 하는 얘기보다도 그들은 상실을 경험한 겁니다. 만약에 상실을 경험했다면은 그 상실을 경험한 그 대상자에게 제대로 상실을 애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상당 과정을 거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 청소년들이 겪은 그 자신의 그 큰 그 상실을 어른들이 또 학교가 선생님들이 제대로 다뤄주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행동적 반응으로 나타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과장된 반응인데, 그거는 이제 진단받을 만한 그런 뭐 우울증 있죠? 그 우울증이라든가 다른 뭐 불안증이라든가 그런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상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크게는 이제 상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있고, 그 상실 이후의 애도의 과정은 크게 비탄과 애도의 과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탄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누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와, 이게 정말이야? 사실이야? 막 믿을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뭐 예견하고 있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죽음이든 갑작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이고 그 충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져서 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가족이 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꿈 꾸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이게 정말일까? 내 남편이 죽은 걸까? 뭐지? 막 이런 이제 몽롱한 상태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때가 이제 비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충격, 무감각 이런 걸 이제 경험하는 게 비탄의 기간이라고 본다면은 그 기간이 한 2, 3주 정도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애도의 기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때는 전혀 내가 막 무감각하고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소파에 혼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애도의 과정으로 들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애도는 의도적인 과정이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애도하려고 할 때 그 애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애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슬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 의도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최근 통계 사망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30만이 넘습니다. 2020년 30만 5,100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루로 계산을 해보니까 820명입니다. 하루에 820명이 죽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820명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이것도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820명이 죽는데 그러면은 숫자를 한번 또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몇 명이 슬퍼할까요? 적어도 뭐 아주 적게 잡아도 4명은 슬퍼할 겁니다. 한 10명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4명이 슬퍼한다. 그러면은 4명이라고만 해도 하루에 4, 8에 32죠. 3,200명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슬퍼해요? 하루 끝나고 내일은 괜찮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애도의 기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애도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로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애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지. 그냥 일어서 그냥 자 이제
너 할 일을 해야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실에는 반드시 애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위로 방법 때문에 사실은 애도를 잘 못해요. 울면 울지 말라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울라 그래요. 울어라. 울지 말라. 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그 슬퍼하고 있는 사람 감정을 내가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제 잘못된 방식이죠. 이만하면 됐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람을 끄집어내서 가려고 해요. 뭔가 뜻이 있겠지. 이게 천국에 잘 있을까? 이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게 나아요? 내 곁에 있는 게 나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천국에 잘 있을 거야. 천국에서 뭐 하나님이 뭐 천사가 필요해서 데려간 거야. 뭐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막 욥의 고난을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너 뭐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종교적인 얘기들이 그렇게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위로를 할 게 아니라 바른 위로를 이제 해야겠죠. 비탄과 애도 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상실한 대상과 관계가 어떠냐, 뭐 부모님이냐, 또 배우자냐, 자녀냐, 또 형제자매냐, 친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 내가 상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상실 경험을 하고 또 상실을 경험하면 이건 이중 상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힘든 과정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종교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내가 지지할 수 있는 내 지지 체계가 있느냐, 공동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죽음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제 죽음의 유형을 한 5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죽음인 자살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에 이때는 그 유가족들이 겪는 감정들이 가장 큰 게 뭐 불명예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숨기게 되고 이제 다른 거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것은 이제 상담적으로도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게 좋습니다.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죽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유산이나 사산을 그 죽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죽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적어도 애도 상담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이제 출산율이 엄청 낮습니다. 근데 그 애를 낳겠다고 아이를 임신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겪어왔는데, 근데 유산이나 사산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죽음으로 생각해야지 바른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대부분 어떻게 위로했냐면, 괜찮아. 괜찮대요. 뭐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애는 또 낳으면 돼. 그렇죠. 산모만 건강하면 돼. 애는 또 낳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유산 사산된 아이 말고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이제 뭐 한 달 됐어요. 한 달 된 애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1살 아이, 1개월 된 아이가 죽었는데 여러분들 가서 괜찮아. 애는 또 낳으면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유산 사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위로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위로의 방법은 그 죽음이라 생각하고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예견된 죽음이 있고 또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장기 질환의 말기 환자들이 있고 갑작스럽게 죽는 재해나 돌연사 등이 있죠. 이제 예견된 죽음에서 겪는 감정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장기 환자를 돌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환자를 돌보다 보면 별의별 감정이 다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내가 돌봄이 너무 힘들어서 환자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은 주로 이제 시키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그리고 불평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다 들어가면서 또 돌봄을 육체적인 어려움까지 그게 막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 3년 정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나중에 그게 죄책감이 되죠. 후회감, 수치스러움. 그래서 그런 양가 감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예견된 죽음 안에서 겪게 되는 감정들이고요.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주로 이제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 모호한 죽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와 그리고 아주 심한 중증 치매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경계에 있는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죽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애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윌리엄 워든 박사가 했던 애도의 과업 이론 중에서 차별 슬픔의 고통을 겪으면 애도 작업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내가 인지하고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마주하면서 내가 애도 작업을 해나가는 일, 숨기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위로의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